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8월과 9월은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순환 사고가 많고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도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가적인 대점검이 시작되지만 점검할 곳은 너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위험한 곳들을 살피고 신고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느는 등 확산이 계속되며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 유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며 예비 부부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친일 프레임 설전 등을 벌인 황교익 씨가 내일 오전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폭로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이 재배당되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2,000명 안팎 확산세가 6주 넘게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의료 체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2,152명으로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2,200명 넘게 확진됐던 지난 11일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확진자 1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델타 변이 확산에 밀폐, 밀집, 밀접 등 산밀 환경에서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일주일에만 1,300명 넘는 외국인이 확진돼 전체 환자의 11%를 차지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영세 사업장 및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산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고 6주 넘게 이어진 1,000명대 확진에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4명이나 늘어 위중증은 400명에 육박하고 숨진 환자는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의료 체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는 절반 넘게 찼고 중환자가 들어갈 병상은 일부 지역에선 이미 남은 게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를 했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치료가 되지 못하고 또 에크모 같은 기계도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확진 규모를 줄이고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은 사적 모임을 통해서 전파된 뒤 가족이나 직장,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수영시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임시 폐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영장과 사물함이 지하에 있어 자연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수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점도 감염 원인으로 꼽힙니다. 감염 규모는 가족과 지인 간 전파를 통해 커졌습니다. A씨는 지인과 식사한 뒤 확진됐고 이어 A씨의 부모를 통해 수영장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4명이 감염돼 전체 확진 규모는 30명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11, 12, 13, 14 해갖고 급속히 이렇게 확산이 팍 돼버려갖고 그 역학조사팀에서는 델타까지는 검사 의뢰를 안 했다.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점 3곳에서 나온 확진자는 80명을 넘겼습니다.
지점을 옮겨 다니는 강사가 확진된 뒤 회원과 다른 직원들에게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강사님이 이제 여기서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수업하신 분이나 그 동시간대에 하셨던 분들을 검사를 했더니 이제 저 확진자가 나오신 거고. 주간 보호시설부터 재래시장까지 접촉이 있는 공간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매장 간 거리가 가깝고 일부 매장은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일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 외엔 해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이동량도 줄이시고 또한 거리두기 준수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도 잘해 주셔서 환자 전체를 줄여 주시는 게 의료진들이 그나마 좀 숨쉴 틈을 주시는 거여서 조금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늘어난 이동량과 여전한 확산세. 새로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엔 추가 방역 조치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백신 10부제 사전 예약이 종료되고 앞으로는 미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방역당국은 30세 이상 연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에 대해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40대 이하 연령층의 10부제 사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현재까지 833만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돼 60.4%의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10부제 운영 기간에 예약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 한 달 동안 추가 예약이 진행됩니다. 우선 이틀간 두 그룹으로 나눠 예약을 진행하고 이후엔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 예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연령대는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고 추가 예약 기회도 있는 만큼 최종 접종률은 70%가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데 방역당국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약률 수준과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예약에 참여하실 분들을 감안하면은 추석 전까지의 어떤 1차 접종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SNS로 예약해 접종한 30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은 이틀 사이 2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차 대유행 상황에 mRNA 백신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희귀혈전증이라는 매우 드문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젊은 층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라리 맞고 병에 안 걸려서 안전한 것이 아주 드문 부작용을 겪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생긴 것이고요.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방역당국도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0대 이하 일반 접종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다시 사용할 계획은 없다며 접종 권고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mRNA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접종의 일반적인 원칙을 바꿀 실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상반기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고령층부터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며 접종 간격과 백신 종류 등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이른바 보훈인사 논란을 빚었던 황교익 씨가 내일 오전까지 거취를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동안 황 내정자는 사퇴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해온 황교익 씨가 처음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 씨는 오늘 오후 YTN과의 통화에서 만약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 문제가 대선 전국에서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얼마든 대응할 자신이 있지만 경기관광공사 운영에는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 주까지 거취를 놓고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SNS를 통해 다시 내일 오전까지 자신 입장을 최종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황 씨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처음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황 씨는 자신의 임명 권한은 이재명 지사에게 있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일 프레임을 두고 벌어진 설전 등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원로 자격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거취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에게 지어질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지적해온 이낙연 전 대표 측 역시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던 시점이었던 만큼 추가적인 공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황 씨가 내일 거취를 결정한다면 이번 논란 역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토론회 무산과 통화 녹취록 공개로 내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내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리 녹취 파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 연속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SNS도 자제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는 듯 보이지만 일종의 침묵 시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일 각을 세웠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늘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리더십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선대위 가서 뭐를 한 달에 끼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와중에 내가 끼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1년 만에 5.18 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홍준표,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저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고 비판했지만 이번에 그 전화 통화 가지고 논쟁하면서 원희룡 후보가 상처가 클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런 그 대응을 했는지 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정치적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당을 힘들게 하고 정권 교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거라고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편들기라는 지적까지 보란 듯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논란에 개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도부는 물론 주자들의 셈법도 다른 만큼 언제든 갈등은 또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서 딴짓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홍 장군의 유해 안장식인데요.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 장군의 유해 안장식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하필 문 대통령이 관포 태극기를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는 순간 손톱을 만지다 고개를 드는 모습이 생중계 영상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보실까요? 대통령께서 관포 태극기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전달하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름 없이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찾아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일순간이 포착돼 과도하게 기사화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당 신임 수석 대변인에 허은하 의원을 임명해 또 논란입니다. 전임 황보승희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허은하가 왔다. 은근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다. 아, 이제 한국당이 변하겠구나. 뭐 삼행시 비슷하게 됐습니까? 네. 능동적인 여성 리더이자 또 글로벌 이미지 전략가이신 우리 허은하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의 살인 미수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추후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피해를 그냥 외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인미수로서의 뭔가가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후보 사퇴는 거부한 허 의원은 결국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수석 대변인에 임명된 허 의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사과하면서 이번 파문이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틀림없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경선에 나선 후보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어디에 출마를 했던 간에 출마한 한 개인을 두고 바로 친일로 연결시켜버린 것은 조금 무리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프게 비판한다. 아프게 비판.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이 거기에 반박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또 수긍할 수 있게 굉장히 아픈 지점을 콕 찔러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얘기 나온 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쪽을 많이 비판해왔던 친일 논란을 역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인물에다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니까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다.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아프게 공격을 못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익 씨는 뭐 절대 나의 어떤 나름대로 존엄이라든가 인간적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계속 공격을 하니 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받아치다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우리 쪽에서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죠. 네. 예.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또 황교익 씨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까지 좀 생각 좀 해보죠. 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뭔가 그 연결고리는 혹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준 게 아닌가? 뭐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특급 소방수로 나섰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 논란을 계속 끌고 가게 될 경우에 민주당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어느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서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집 아랫목을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 들고 아궁이로 갔는데 집을 불태운 꼴이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양쪽을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프리랜서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안 됐을 경우에 진짜 뒤로 밀리게 되면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렇게 반발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상처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가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익 씨는 그냥 후보자에서 그냥 본인이 사퇴하고 물러서면 그만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대선 레이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을 만들지 않고 적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불리한 일이다. 빨리 좀 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해찬 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한테 위로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교익 씨한테 제가 대신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갖고는 조금 풀리기 어려운 건데 양쪽에 동시에 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납득이 될 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황교익 내정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계속 아끼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죠. 뭐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시려고요? 네, 아니 근데 오늘은 그냥 중소기업 얘기가 그래도 우리도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좀 미안합니다. 여론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토론에서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쪽 캠프에 있는 안민석 의원이 황교익 내정자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꾸벅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아마도 내일이면 사퇴한다는 뭔가 정보를 갖고서 자기가 숟가락을 얹은 걸까요? 아니면 빨리 나가야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하고도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무게를 실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이번 인사 논란은 사실 지사직 사퇴 논란이 그 뒤에 지금 따라온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직 사퇴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직 지사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전행을 한다. 이런 논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지사직을 진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TV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입장을 취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차를 다 지켜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하면 그럼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다고 하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불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어찌 보면 이 지사 캠프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리 만약에 먼저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더라면 그러면 아마 황교익 씨가 나는 못 사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는데 오히려 저절로 불이 꺼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뭔가 한마디만 이재명 지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다거나 그래도 저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벌써 일이 확 꼬였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가 그랬으면은 난 절대 사퇴 못한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이걸 뭐 한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비 경선 때 그때 지지율이 막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지지율이 현재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좀 냉정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실수와 실력. 실력과 실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던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 제일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뭐랄까 안정감을 주는 후보다. 이게 맞물려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던 거는 네거티브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저렇게까지 싸움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안 어울려요. 근데 안 어울리는 싸움을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캠프에서는 황교익 씨 막 좀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TV 토론에서조차도 언급도 하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거리감 두는데 또 사과는 했어요. 우리 캠프 관계자가 잘못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 안 하거든요. 좀 비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공격을 하면서 또 캠프 내에 적절하지 않는 유효타가 될 수 없는 공격들을 하는 게 서로 맞물려 떨어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꺼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실력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더 낫겠다. 실수.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거기도 실력과 실수가 문제입니다.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대화를 공개하고 또 그 일부를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고 하면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만은 일단 뭐 일단락 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너무 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이 뭔가 균열이 심하게 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꼭 그럴 때만 나를 부르더라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고 참 여기도 빨리 수습은 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줘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겠습니까? 그거는 그림이 안 맞아요. 예. 그렇다고 선관위원장 하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맡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돼 온 논란들이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적 어떤 욕심이든가 아니면 너무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든 간에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당내 불만들이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리더십이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원희룡 전 지사가 녹취록 공방을 하면서 녹음 파일 공개하라,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공개를 했더라면 저는 진짜 비대위 가자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확정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현재 녹취록과 관련되는 공방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가만히 있습니다. 별 뭐 입장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건 잘하는 걸까요? 일단은 처신으로만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 논란이 더 커지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 진짜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갈등을 하는데 윤 전 총장하고 갈등의 전선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기습 입당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습 입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이콧 제안설도 나왔었죠. 1차 녹취록 논란 공방도 있었죠. 그리고 2차 녹취록 논란 이거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그 저거 정리된다고 한 게 그 당사자가 윤 전 총장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럼 바로 당 내부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또 한 번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아마 후보들도 그렇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대표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칼을 벼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선관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리더십에 실종하기 전에 선관위원장은 내가 인선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서병수 뭐 지금 경준위원장이든 네. 아니면 누구든 이준석 대표가 인선을 하는 모양을 취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건데 다만 선관위원장 선출 문제에 전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공정하게 그렇죠.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 전 총장은 그때는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든 당내 의원들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당내 인사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골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임은 선관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갖다 타개하고 이제 앞으로 쫙 나가려면 선관위를 빨리 구성해서 확실한 경선 체제로 가서 서로 간의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건데 그 작업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참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누죠. 예,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의 반발에 일부 규정이 완화되긴 했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를 낳았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조항은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보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지 않은 거는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거를 막겠다며 회의 전 소속 의원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물리적 수단까지 동원해 회의 시간을 끌어봤지만 여당의 수적 우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허위, 거짓 뉴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인 건 결국 강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법안 찬성률은 압도적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 처리 강행이 오히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고전하던 상황에서 취재 지원 선진화를 이유로 각 부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려 했던 때 벌어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 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 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 기자실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 부활하지 않게 확실히 대못질하겠다는 당시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론 악화는 물론 언론 탄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흐지부지 됐지만 대표적인 언론개혁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내년 대선 전 언론개혁 과제를 매듭 지어놓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2% 부과를 당론으로 밀어붙였다가 야당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여진이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위원 총 21인 중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정한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2억 원 높인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꾸리고 의원총회까지 거치는 경론 끝에
전례 없는 상위 2% 기준을 만들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이라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 원에서 1억 원을 깎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올해 1주택자 8만 9천 명이 659억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성남 부동산 민심을 일부 달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종부세 개혁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당장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안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겠다는 저급한 정치라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표 조금 더 억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통탄하실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뜻을 모은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보단 오히려 조세 원칙만 훼손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 편법 증여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를 사들인 사람들이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무당국의 칼끝이 부동산 편법 증여에 맞춰졌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이 크게 늘면서 편법 증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탄로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대 후반인 A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매출이 크지 않음에도 수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인 A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 급여를 받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억 원짜리 빌라를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해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40명과 다세대와 연립주택 취득자 1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사업체 소득을 탄로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는 부모가 취득하고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를 정밀 검증하고 차입금 상환과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리. 네,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입건할지 주목되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짜 수산업자, 오징어를 잡아서 배에서 바로 냉동 처리하고 하는 사업이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 로비 의혹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 이 사건의 본류는 말씀대로 그 사기 혐의입니다. 예. 이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정계와 검찰 또 언론계 인사들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 청탁금지법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예. 그래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8명입니다. 예. 금품 제공 혐의 당사자인 김 씨를 빼면 7명인데요. 먼저 검경 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부부장 검사, 또 백이환 전 포항 남부경찰서 서장까지 3명입니다. 박 전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탄 혐의가, 또 이 부부장 검사는 이 수입차 무상 렌트에 더해서 고가의 시계, 또 자녀 학원비까지 받은 의혹이 있죠. 예. 또 배 전 서장도 식사 접대와 고가의 벨트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언론계는 4명인데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고요. 또 TV조선의 엄성섭 앵커는 수차례의 향응과 중고차, 또 정모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의 등록비를 받았다는 의혹, 또 이모 중앙일보 기자는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정치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2명이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의원인데요. 김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애초에 피해자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이 김 전 대표는 자신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이 월간조선 출신의 정당인 송모 씨로부터 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예. 김 전 대표의 친형은 이 송 씨와 함께 이번 사기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알려졌죠. 86억 4천만 원을 투자한 뒤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지난해인데요. 이 김 전 대표가 이 김 씨가 제공한 최고급 벤츠 세단을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가까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예. 해당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까지는 현역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공짜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김 전 대표가 이 수산업자 김 씨에게 차량을 잘 탔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예.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차 보내야 되겠다. 몇 번 타지 않았지만 잘 탔다. 예. 내가 사람을 보내든지 내 기사를 시켜서 보내겠다. 주소와 받을 사람, 전화번호, 이름을 보내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번지자 이 김 전 대표 측은 차량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성격으로 보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김 전 대표 친형이 이 직접 해명한 문자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해 4월 이미 수십 차례 약속 이행을 어긴 김 씨로부터 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김 씨를 자신에게 소개한 김 전 대표와 함께 포항으로 내려갔고 늦은 밤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해서 김 씨가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제공한 차량으로 귀경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 해당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김 전 의원을 통해서 차량을 돌려보냈다. 이런 해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차량이 렌트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예.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돌려보냈다는 뜻입니다. 예. 이 청탁금지법을 보면요, 이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김 씨가 차량을 제공한 목적이 이 투자금 반환의 담보 성격으로 건넨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해석이 김 전 대표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주호영 의원은 잠깐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보다는 좀 단순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주 의원에 대해서 현재 내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 전 대표의 경우 이 금품의 목적을 따지는 게 관건이라면 주 의원은 액수가 관건입니다. 예. 주 의원은 김 씨에게서 여러 차례 대게와 한우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주 의원이 직접 선물 받은 대게와 한우를 액수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주 의원이 이 스님을 소개해줘서 김 씨가 그 스님에게 대게 10마리를 또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스님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말씀대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스님에게 제공한 대게도 주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에 현재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액수가 문제인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그렇죠.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골자죠. 그러니까 주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한우 등의 선물과 스님이 받았다는 대게 10마리 값을 합쳐서 300만 원이 넘느냐 하는 것이 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경찰이 이 대게 10마리 가격을 한 120만 원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선물 가액이 합산이 한 300만 원이 좀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대게 가격이 이 주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마느냐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정치인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이 앞서 거론됐던 이방현 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의 공식 답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한 게 지난 5월이고요. 또 김경희 전 이사장이 이동훈 전 위원과 이방현 검사이 함께 골프회동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도 최소 2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재차 취재해본 결과 경찰이 확실하게 언급한 부분은요. 이 김 전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검사, 이 전 위원 등과 여러 차례 골프를 치면서 이 라운딩 비용을 김 전 이사장이 계산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경찰은 이 김 전 이사장이 제공한 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 번에 100만 원, 또 1년에 300만 원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에 대한 횡령, 배임 의혹 이것은 건국대 병원 노조에서 검찰에 항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뭐 견리 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이면 뭔가 조그마한 이득 같은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물리칠 줄도 알고 더 큰 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이번 사건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거래 대금에 대해 법원이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1억 원 안팎 배상액이 인정됐지만 미쓰비시는 앞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신일본제철처럼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던 피해자 측은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과 거래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같은 부품을 사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보내야 할 돈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받아들여졌습니다. 압류된 돈은 8억 5천만 원, 피해자 4명에게 줘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 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년 전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현금 재산인 물품 대금 압류 추심 명령은 처음입니다. 다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장 제3채무자인 LS그룹 계열사가 자신들이 거래한 회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니라 그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회사가 압류 결정 전까지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법인과 거래를 했는지가 법원에 소명을 하고 저희도 그것이 충분히 소명이 됐는지를 판단할 것이고요. 일단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LS엠토론이 거래한 게 맞다라는 가정에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직 이번 압류 명령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 집행 절차와 별도로 미쓰비시가 전쟁 범죄 사실을 사과하고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훈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정진훈 차장님에 대한 조치는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인사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그건 이따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럴 겁니다. 출근길 박범계 장관의 언급대로 법무부는 오후에 바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공지했습니다. 새로 발령낸 자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자리에서 비수사보직으로 발령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겁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서 독직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동안 정 차장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일선 수사를 지휘하면서 전례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이번에 자리를 옮기게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과거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좌천돼 지난 6월까지 근무했던 자리입니다. 인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자로 후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이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타파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윤 전 세무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해왔다. 네. 뭐 그것이 뭐 향응이든 뭐든 간에 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인 거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 육류 수입업자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면 스폰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죠. 그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윤우진 씨의 최측근 인사가 있습니다. 최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우진 씨가 2012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 같이 도피 생활도 하고요. 윤우진 씨가 골프를 치면 이 최모 씨 이름으로 골프를 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최모 씨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던 사업가 Y 씨가 있었던 거고, 이 사업가 Y 씨하고 사업하는 관계에 이 사업에 윤우진 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건데요. 이 사업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에게 불려다니면서 이 전현직 검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밥을 사고 골프비를 내고 술값을 내고 이런 일을 장기간 동안 2018년부터 19년 정도까지 장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또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우진 씨와 이 윤우진 씨 측근인 이제 최모 씨 등이 이 사업가분에게 한 3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뜯어갔다라는 게 의혹이고 이런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이제 검찰에 진정서를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정서가 전달이 됐고 그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건데 자. 윤 전 세무서장이 이 사건을 놓고 진정서를 낸 사람들 측을 아마 회유하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직접 보도하게 됐는데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뭐 협소한 게 있었다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온 거고. 아니 저 이거 안 받고. 아니 이거 저거 그저 양도세 부분은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받고.
지금 저걸 어떻게 찍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예, 이 영상도 다 이제 검찰의 증거 자료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넘어갔고요. 이 영상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에 이 사업가 Y 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냈어요.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 검찰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 설명에 따르면 예. 수사 의지를 보여서 어쨌든 진술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자기가 향응을 베풀고 예. 뭐 밥값 골프비 같은 걸 냈다라는 진술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폭로한 그 전현직 검사 중에는 현직 검사도 있고요. 예. 뭐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 현직 검사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질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올 초에 이 윤우진 씨 관련돼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윤우진 씨 관련된 진정서가 검찰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예. 이 진정서를 낸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수소문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4월 말 5월 초경에 이제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윤우진 씨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예. 본인이 그동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뒷배,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자기 이제 뒷배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이런 뒷배를 이용해서 각종 이권에 좀 개입을 하고 예. 각종 사건에 좀 개입한 이런 흔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우진 씨 주변에서 이 윤우진 씨가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네. 분명히 제가 이 만났던 이 진정서를 낸 이 사업가 Y 씨에게도 윤우진 씨가 연락을 해올 것이다라는 게 거다. 추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저와 이제 사업가 Y 씨가 기다렸고요. 윤우진 씨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5월 중순경에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업가의 협조를 받아서 이 윤우진 씨와 이 사업가가 만나는 자리에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예. 음성 녹취를 하고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찍어서 뉴스타파에 전달한 게 아니라 미리 취재팀이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정 사건이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형사부에 배당이 됐었던 모양인데, 네네. 이게 이제 반부패 강력수사부, 이건 이제 직접 네.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반부패 강력수사부로 배당이 돼서 넘어갔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옮겨진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 사업가 Y 씨의 진정서 그리고 폭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보도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검찰과 윤우진 씨 간의 커넥션을 폭로하자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윤우진 씨의 뒷배로 추정이 되고, 이 사업가가 윤우진 씨를 따라다니면서 예. 이 밥값과 골프비 등을 낸 전현직 검사 실명을 저희가 이제 공개한 리포트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윤우진 측과 이 사업가 분이 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만 윤우진 측에서 현금 4억 3천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 네.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영상이 이제 4번째 보도입니다. 이 사건은 그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윤우진 씨가 2012년 자신의 이제 뇌물수수 사건을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예. 굉장히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었는데, 예.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윤우진 씨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뒷배, 뭐 자신의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를 포함해서 아마 검찰에 굉장히 큰 뒷배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게. 예. 근데 이제 이번 저희 보도로 윤우진 씨가 어느 정도 규모의 그 고위공직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네. 그 사실상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업가 Y 씨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윤우진 씨의 측근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윤우진 씨가 각종 인허가나 네. 뭐 이런 이제 대관 업무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조건, 그리고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라는 진술을 이제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건 이제 범죄와도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뭐 이런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수사를 좀 미적거렸던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내용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도 같이 좀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가 Y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게 있고요. 예. 작년 11월 12일 날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 조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꼼꼼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본인이 윤우진 씨 측과 사업을 하면서 입은 피해 이외에도 이 윤우진 씨와 한 2년 가까이 이제 친분 관계를 이제 사업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윤우진 씨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각종 사건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정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지금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배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그 넓은 인맥 스펙트럼이나 네트워크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의 동생이 현직 검찰의 간부다라고 하는 것 딱 하나 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걸 기화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검찰의 간부들이나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무서장 주변으로 포진이 되고 그걸 적절히 이용하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실은 2012년에 벌어졌었던 윤우진 씨의 뇌물수 사건은 사실은 윤우진 사건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면 윤석열 씨가 윤우진 씨를 도운 게 아니고요. 본인 사건에 일정 정도 개입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윤우진 씨가 이제 육류 수입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이제 뇌물을 이제 받아 챙깁니다. 그렇죠. 골프장 그리고 뭐 현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 챙기는데 그 돈들을 혼자서 쓴 게 아니고요. 골프장에서 같이 이제 본인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 경찰들 그리고 언론인들 하여튼 우리 사회에 뭐 나름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두루두루 같이 썼고 그리고 이분이 그 골프비 이외에도 받았던 현금을 가지고 곳곳에 이제 그 뭐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뿌렸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윤석열 씨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윤우진 씨 사건이 그 당시에 제대로만 수사가 됐다면 그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면 윤우진 씨와 굉장히 깊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고 굉장히 자주 만났고 그리고 이 윤우진 씨가 해외 도피하기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통화한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씨도 그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를 안고 있는 공직자를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결국은 돌아왔지만 무혐의로 끝나버리거나 뭔가 큰 비리가 있고 의혹이 있는 듯한 이 검은 흑막 속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취재가 있습니까? 일단은 2012년 윤우진 씨의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의 그 수상한 무혐의 결정 그 과정에 대한 추적은 뭐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좀 별개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보이기도 하고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윤우진 씨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우진 씨가 지금 윤석열 씨의 그 변호사 소개 의혹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리 그리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트랙으로 취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가가 세상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감찰권을 행사하는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건 사회정의상 큰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튼 꾸준히 계속 취재를 해오고 계신데 분발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 기자.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리는 장례식이 사흘 동안 치러졌는데요. 조문객들은 부실한 복지제도 탓이라며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어떤 장례식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영정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향을 피우고 꽃을 바쳤을까요? 지난 8일 서울 월계동 터널 앞에 주차된 차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이 없어 차에서 살던 A씨는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2달째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홍은동 옥탑방에서
뇌병변 장애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이 끊기는 게 두려워 새벽에 몰래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없거나 장애를 앓는 이들이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홀로 죽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장애 빈곤 활동가들이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 사회장을 열었습니다. 분배에 실패한 사회의 결과로 가난한 이들이 죽음을 치르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로 식장을 찾은 이들은 이런 고독한 죽음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반복된 무관심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존엄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사회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300여 명이 추모위원으로 등록했고 기리는 글도 남겼습니다. 장례위원회는 명단과 메시지를 모아 복지제도 전반에 손봐달라는 서한과 함께 청와대와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와 현재 삶의 질을 낮추는 결정을 반복하는 정책이 무명 씨들의 죽음. 사회는 뒤늦게 애도해보지만 살아있을 때 돕지 못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돌고래. 제주 마린파크에 마지막 남았던 돌고래 화순이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주 마린파크에서는 모두 8마리의 돌고래가 숨졌습니다. 보시면요. 이름이 맨 처음에 정해지지도 않은 채로 숨진 돌고래가 한 마리 있고 마린, 알콩, 솔잎 쭉 해서 1년 사이에 4마리가 숨지면서 전부 다 합치면 8입니다. 사인을 보시면 심장마비, 뇌부종의 폐수종, 폐렴, 림프성 농양의 당뇨병까지. 돌고래가 웃고 즐거워하더라? 아닌 거 다 아시죠? 돌고래의 안면 근육의 특징상 그냥 웃는 걸로 보일 뿐이고요. 엄청난 병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타깝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돌고래가 계속 죽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구해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실 남을 나라 박수치면서 즐거워했던 거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남은 돌고래라도 빨리 구하는 겁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감금시설 현황이 쭉 나옵니다. 울산, 제주, 제주여수, 거제, 서울, 롯데 한 6개 체험관에 한 22마리 정도가 지금 남아있군요. 2017년에 야생동물법 개정으로 고래류는 이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돌고래들이 폐사하면 전시체험 돌고래 관광은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결국 계속 부리면서 본전을 되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족관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 돌고래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바다에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수족관 업체에 뭔가 대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한 마리당 한 3억 원 된다고 하죠. 자, 디지털 전시관으로 해도 전환하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다 쉼터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좁은 수조 속에서 인간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살던 돌고래들을 갑자기 풀어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바다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쉼터를 확보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있는 돌고래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식지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죠. 돌고래가 맨 처음에 잡혀왔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 대부분의 돌고래들이 일본의 다이찌입니다. 근데 일본의 다이찌로 어떻게든 돌려보내면 거기에는 돌고래를 함부로 잡아서 세상 여기저기로 막 팔아제끼는 못된 포획 어부들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는 또 잡힐 우려도 큰 거죠. 그리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구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좁은 수조 속에서 먹이를 받아 먹이며 살아온 돌고래들의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울릴 만한 무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를 해서 이 돌고래와 비슷한 종류의 돌고래들이 언제 어디쯤에 어디를 지나더라 이게 파악되면 그때 거기에 가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포획하고 사육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우리의 행위가 돌고래들을 또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 문제죠. 2071님, 가짜 수산업자의 달콤한 미끼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공인들이 관련돼 나라의 미래가 먹구름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 7730님, 윤우진 의혹 사건을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권 후보들도 꼼꼼하게 검증해야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돌고래에 관한 소식 막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수진님,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지만 돌고래는 뭘 잘못했길래 수족관에 갇히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려온 일본의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두고 부끄러워할 인간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언니들이 부끄러워합니까? 라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렇게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촉구한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함께 고인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